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김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겨울이 되면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 등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김 씨 폐질환이 살균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3등급 판정을 내렸는데요. 뒤늦게 환경부가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살균제 제조 판매사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제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근거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 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발생, 악화 사이 인과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통해 질병과 살균제 사용사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됐는데요. 퇴근 시간 운행률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어제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부터 8호선과 9호선 원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9호선 구간 담당 인력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해당 구간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운행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파업 전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협정을 따르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했다고 해서 운행률이 급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근 시간에는 평소의 87%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예정이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3,000여 명 인력을 확보해서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버스 등을 투입합니다. 이번 경고 파업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 야간 출근자부터 경고 파업을 마치고 투입한다면서 퇴근 시간부터는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영회사가 다른 신분당선이나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 없이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는 1, 3, 4호선에 20회 임시 전동열차를 투입합니다. 네, 지금 추가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양측 모두 교섭에 나서거나 먼저 손을 내밀진 않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애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교섭 상황을 취재해보니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두고 양대 노총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측이 노사 인력 관련 점단 조직을 구성해서 논의한 뒤 노사 합의 뒤 시행한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노총 노조는 반대했고 한국노총 노조는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연합교섭단인 양대 노총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국노총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도 한국노총 조합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10,000여 명,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2,700여 명입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수능일인 오는 16일 이후에도 서울시나 사측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업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산업 현장에 쓰이는 대용량 전기 요금을 인상합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산업용 을 전기 요금을 1kWh 기준 평균 10.6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또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 원에 달하는 적자 해소를 위해서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뭐 한 2시간 남은 것 같은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에 관해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막지 않을 거로 보여서 본회의 직전에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최종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까지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권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호하려면 이 법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과 또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지도부는 물론 당 수석 대변인이 공개 발언이나 논평 등을 통해서 반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되면 준비한 대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찬성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고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끝낼 수 있는 만큼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 표를 모아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3개를 각각 하루에 하나씩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문제도 오늘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론 날 예정입니다.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민주당 내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언론을 검열하고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등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는 이미 무수히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서 탄핵안을 발의할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탄핵 대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는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 보고였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초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을 혼돈에 빠뜨리려고 명분 없는 행동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와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오전에 비상식적 억지를 그만두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너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잇따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이 연일 국회에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는 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법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 연말까지 전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하은하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정당이 생겨가지고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영남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출마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마침 오늘 하은하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십니까? 네,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이에요. 네. 어젯밤이면 사실 영남 신당 얘기가 막 나올 때쯤이네요. 근데 그건 묻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단 언론이 예측하기로는 영남 신당 창당할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흐름이 좀 맞습니까? 글쎄요, 그 흐름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용기 있는 선택이고 되게 솔직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이미? 선택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의 지금 인터뷰 내용을 네. 봤을 때 영남에서 만약 한다면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의도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보수의 심장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사실 30대 영선을 당대표로 시켜준 것도 대구입니다. 그분들이 변하셔야 사실은 저희 지도부도 변하고 저희 당의 중진들도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실은 기한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 기한까지는 저희가 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다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월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한 대로 신당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있는 것 같다는 건 어떤 걸 보면 신당 준비도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애매한데요. 우선은 12월까지는 용산과 당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다렸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 그 후에는 이제 신당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시작점이 영남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하시니까. 신당 준비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앞번호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현역 의원들을 좀 포섭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많은 현역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그죠. 저희 국민의힘이 더 먼저죠.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신당으로 갈지 무소속으로 갈지 아니면 노원으로 그대로 갈지
놓고 선택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신당으로 좀 방향을 틀었고 그 다음에는 영남 신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어그로 끄는 거죠. 소위 이제 어그로 정치를 하고 있는 예. 건데 사실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혐오와 갈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니까 이럴 거면은 내가 신당 창당할 테니까 다 죽어보자라는 심보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노원에서 출마를 하나 뭐 대구에서 신당을 차리나 본인에게 좁혀진 입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이렇게 어그로성 정치를 하는 것 아닐까. 사실 그 정도 판단이 좀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민주당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걸 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행 정치 체제에서 위성 정당이나 새롭게 창당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여기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선거 자체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그 있는 거 당시에 그쵸. 그 당시에는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정치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도 결국에는 비슷한 노선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굉장히 좀 비판하면서 결국엔 그 안철수 정치를 따라하는 이준석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쪽만 아니면 다 손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의원님께서 웃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질문을 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좀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렇습니까?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서로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함께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천하용인 내에서 일단 논의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저희들끼리도 지금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까? 의원님은 네. 주로 어떤 의견들을 필요로 하십니까? 만약에 신당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저희가 끌고 왔던 방향,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집중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극단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극단적으로 정치를 하고 계세요. 이게 극좌, 극우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극단적인 정책을 좀 차용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만 봐도 페미니즘 논쟁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갈라치기를 유발을 했었고요. 네. 전장형 논쟁 때도 굉장히 또 깊숙이 관련해서 오히려 장애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버림받고 탄압받는 시기에 오히려 전장현이라도 찾아가서 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정치의 미래 비전을 보여줬다면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말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래도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이 극단적이지 않은 극좌 극우가 아니면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시죠.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뺏길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두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신당이 탄생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제부터 되게 강하게 좀 인터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다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보수를 사랑했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이 변해야만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면 특단의 조치도 취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사람 그런 건 자유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는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 것도 아니고 창당할 수 있다. D-Day를 얘기한 것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네.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갈라치기 얘기 제가 한번 토론을 좀 신청하고 싶고 어느 부분이 갈라치기였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게 진위가 왜곡될 수 있어서 제가 인터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펙트럼은 정말 배척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고 배척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5.18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더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빼면 사상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그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에 제한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뭐 이념적인 부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한 갈라치기로 저는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전에 그 신당 창당할 수 있는 자유, 저도 당연히 그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자유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민주당 표가 많이 신당으로 간다. 이준석 표 신당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했는지 좀 되묻고 싶은 게 민주당은 이준석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숫자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TK에 나가는 것은 민주당은 오히려 환영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가장 이익 보는 집단은 그냥 편안하게만 봐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당의 표는 나눠질 것이고 야당의 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환영하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민주당 표가 뺏길 것이 무서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혐오와 갈등의 정치가 또 한번 반복될까 하는 마음에 좀 우려를 표한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하게 될지 아닐지는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표도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방향을 갖고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렵지 않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제 그냥 두십시오. 왜 역행해서 법안을 또 바꾸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우선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혁신하시고 변화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국민의힘도 이제 바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왜 이준석 신당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그것은 분명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서로 조금 혁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표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단언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저는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듯 양두구역의 가장 선봉장은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손잡고 당을 만들면 중도층이 좀 이동할 거다라는 해석과 분석이 있었던 걸 아마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스펙트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구라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스펙트럼이랑 합쳐보면 친박계랑도 손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친박계 인사들과도 만나고 계시는지? 친박계 인사와 만난 건 기사화가 이미 됐었고요. 예전에 최경환 전 부총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 외에는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상식이 바로선 기본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모든 것이 저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대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동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부산도 내려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메시지를 내는 거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둘이? 만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아직 감정적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을 굉장히 좀 밀어낸 듯한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도우려면 당내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버린 상처가 너무 깊숙이 파여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같이 정말 혁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았던 혁신안 중에 중진, 친윤 의원들은 좀 불출마하거나 어려운 데로 가라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권고안으로. 근데 주호영 의원은 당당히 대구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당내 분위기가? 주호영 의원님의 생각은 주호영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진이라고 삼선이라고 모두 다 불출마해야 된다. 그 룰은 누가 정하는 건가? 저는 그러한 할당제에 반대합니다. 자유의사인 거고요. 다만 어떠한 기준들은 마련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본회의 출석률이라던가 상임위를 어떻게 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 아니면 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정책들을 내놨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무작정 삼선이니까 불출마해야 된다. 네. 특히 본인들은 쉬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접근은 저는 혁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되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주호영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뭐 내는 예를 들면 거고요. 김기현 대표라든지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시원하게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지키겠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장이 되려면은 5선급 정도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는 의장감이 없습니다. 그건 그럼 누가 대처하실 것인가? 그리고 뭐 재선이든 3선이든 4선뿐만 아니라 초선 중에도 문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 모든 책임을 3선 이상의 사람들이 져야 하나? 그 접근이 좀 잘못됐으니 당당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께서는 지금 지도부에 계시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고 그 뭐 좀 돌려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출마에 대한 의견을.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도 고민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같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실 일이 좀 있겠네요. 예, 저희 뭐 많이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뵙고 말씀을 나눠보면 고민 지점이 많으신 것 같았었습니다. 뭐 저한테도 위로해 주시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하고 주류가 비주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제 방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 앞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의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각자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소신 있게 내 방향대로 허은하 스타일, 장제원 스타일로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과 얘기하면서 느끼기에는 어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자신의 권한을 좀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어요? 권한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마음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지역에서 지역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안들과 혁신안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고 느꼈는데요. 그것은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뭐 수도권에 있는 3선은 괜찮은 겁니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초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이 지점을 좀 불편해하는 의원들은 있다.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기준들을 저는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3선 연임 제한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법안을 어디서 내기도 했었죠. 법안도 있었고요. 제가 사실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도 과거에 그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 3선 금지를 주장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저희도 허은하 의원님과 입장은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국회에는 중진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야를 협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구잡이 3선들을 출마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레임덕이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추진을 했었고요. 이것은 혁신 경쟁의 일환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부에 허은하 의원님께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했고요. 다음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그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고 하던데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제출 안 하면 출마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이게 그 현역의원 평가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 그 보통 지금 평가를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불출마 의원들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중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내년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현역의원 평가위원회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단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불출마하는 사람들을 빼고 출마하는 사람들만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도대체 무슨 그 위원회가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하고 있는 월권이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천만을 위한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이 의원이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했는지를 점수화해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당내에서 자료로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정도의 요구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반응한 위원회였거든요. 그러나 내년 불출마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문을 보내서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받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가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닐까 해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입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요? 아마 그 하위 20%는 내년 공천에서 감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들의 하위 20%를 걸러서 여기에 감산 적용을 위한 그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출마하는 사람들을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의 역할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저께 보낸 공문과 문자, 이 불출마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왔습니까? 어저께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언론 보도가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그런 와중에 총선 기획단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공천 룰을 조금 더 손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비명계에서 특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공천 룰을 지금 손대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지금 손대면 안 되죠. 그리고 손대지도 않습니다. 공천 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을 짓게끔 당원 당규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계호 위원장을 필두로 했던 위원회에서 이미 공천 룰은 정해졌고요. 총선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그 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네. 이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걸을 것인지 그리고 인재 영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룰 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획단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어떤 감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기준이 공정해야 모두가 합의할 것이고 뭐 우리 당에도 해당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렇게 캐비넷 저 깊숙이 넣어놔서 관심 없어 하시다가 지금 와서 다시 꺼내 들어가지고 얘기하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친명 인사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캐비넷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드러낸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민주당 내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명 의원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인재위원장에 이재명 대표가 된 거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원래 영입위원회에서 인재위원회로 민주당은 바꾼 건데요. 네. 외부에서 영입 경쟁만 하다 보니 실제로 전문가들의 영입이 속도가 좀 더디게 됐고 당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들 때문에 인재위원회로 편입을 했고요. 거기에서 당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발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재위원회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선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임이 됐고요. 과거에도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이해찬 대표가 인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든 결국에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도부가 어차피 다 친명계 의원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마 비명계에서는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강성 지지층들에 더해서 원외 인사들, 그러니까 총선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비명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천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확실한 시그널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듭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신 공격이라든지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실제 지역위원회에서 접수가 된 신고를 토대로 고발을 토대로 징계도 열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격은 조금 더 과도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상황 덧붙이시겠습니까?
무운을 빕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로 혁신 경쟁해서 국민들께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 관중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거,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버리고 네. 쳐다보지도 않으실까 봐 걱정이니 네. 민주당이라도 먼저 하시고 저희도 빨리 따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관중 떠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리곤 하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가 좀 소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회의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는데 기회를 해버리면.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의사 진행 발언에 회의를 안 해야죠, 시작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진짜?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허허. 아니, 위원장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폭력이야, 폭력. 아니, 본회의장에서. 누가 폭력이에요?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나갔으면서 그래요. 회의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야 정말. 제가 눈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실에서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그럴 때 국민의 혈세야? 아니 민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도 보이콧하지 않은 것도 밖에서 아니고 대기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있는 안 나갔단 말이야. 언제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완전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가 야당 의원들끼리 논의한다 그러셨. 네, 뭐 자칫하면 손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국민들께는 보여지면 안 되는 모습이기는 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여야가 타협해야 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을 다룰 때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성과 사태지를 통한 이 싸움을 보였던 거는 결국에는 국방 R&D 예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국방 R&D 예산 정부에서 짜온 안대로 통과를 시켰어야 될 것이고 야당에서는 R&D 예산 늘려서 국방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주장을 했었을 겁니다. 서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타협하는 부분들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이제는 정치가 좀 신용거래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저희끼리 합의했었던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이젠 진짜 현찰거래만 하는 관계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장면 잠깐 나갔는데 저희도 인사청문회 엊그제 했었거든요. 네. KBS 사장. 그렇죠. 예, 그랬을 때도 저희가 좀 고성이 오갔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 지금 후보가 보고 있는데 청문위원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 얼마나 부끄럽냐. 그래서 저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위원회에 대한 권위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이 제 질의였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쫙 다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하는데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그때 또 라이브로 국회 방송에서 저거군요. 지금 화면이군요. 예, 저렇게 네. 나가시는데 저는 또 질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참 상대 위원에 대한 뭐 그런 배려도 없지만 당장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어야 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 안에서 여야가 이렇게 이념 정쟁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후보는 어떤 생각이었고 또 라이브로 보시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관중들이 다 떠날까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서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민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국민에게 부탁할 수밖에 진짜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받은 부탁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회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2시로 예정이 돼 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에 계시고 또 노란봉투법 다루는 환노위에 계시고요. 각각 또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다고 하시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까? 오늘이니까 먼저 할까요? 네, 노란봉투법은 오늘 되는 겁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많은 하청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대기업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백 개의 하청 노동자들이 같이 움직이고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기업은 우리 노동자가 아니니까라고 쉬쉬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파업이 일어나면 그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백만 원, 수백억 원의 이 보상금을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었는데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게 된다면 이런 해당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왔고요. 그 법안들이 지금 오늘 상정되는 노란 봉투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사안을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하니까 이슈를 뺏기겠다라는 의도로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한 번쯤은 저는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 방송법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 KBS는 KBS 이사회 그리고 MBC는 방문진에서 네. 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제 사장을 결정하게 될 때 이사회 구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KBS 사장을 뽑을 때 공영방송이라서 저희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뽑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가 뽑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추천권이 교섭단체에 있죠. 국회 교섭단체. 네, 국회. 네. 근데 지금 개정되는 법안은 시민단체나 시민단체나 학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그렇죠. 거고요. 21개 한 명까지 이렇게 늘려서 시민단체들을 넣는 건데 그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호떡을 이렇게 뒤집듯이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계속 뒤집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급하게 21명을 넣는 이 이사회 구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한 반대를 취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과방위에 야당으로서 2년 있었고요. 여당으로서 지금 2년 있거든요. 근데 서로 대치하는 게 참 많이 다릅니다. 네. 여당일 때 늘 여당의 입장, 예. 우리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여당은 여당의 입장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저희 공영방송이라던가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서로 정치적 권력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사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언론의 자유는 좀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되 서로 이제 지킬 것을 어떻게 지킬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런 거 저희 국감 때 많이 이야기 나눴거든요. 네. 그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국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슈 뺏기라고 해서갖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뺏으시려고요? 아니요. 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노란봉투법 지금 통과된 지 6개월 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도 통과된 지 한참 지났는데 상임위 통과한 지. 그렇죠. 이제야 본회의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이슈 뺏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그 공영방송의 정상화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뉴스룸에도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예. 이 상태가 너무 개탄스럽고 네. 방통위부터 시작된 이 폭압들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화부터 정상화시켜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안이라는 정말 중요한 상품을 그냥 무리한 숫자로 통과시켜 놓고 그 불량품을 국민들께 그냥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불량품이 아닌 것을 내놓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두는 게 불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대통령의 하나하나 문제는 바로잡아야 대통령께 된다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이 방송법들은 불량하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만들어내가지고 무조건 힘으로 통과시키고 통과됐으니 진행해라라는 것은 너무 폭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을 위해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논의가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다. 방송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법은 논의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방송 3법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이고 법안마다 이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신청을 했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신청을 해서 토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각 법안마다 2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또다시 표기를 통해서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박 5일 정도 걸릴 거라고 하고요. 본회의 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뭐 분위기는 일단
뭐 발의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탄핵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당론으로 하느냐 마느냐 오늘 의총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탄핵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발의가 되면 다뤄올게요. 네, 할 말 죄송합니다. 많습니다만 참겠습니다. 뭐, 어떤 주장을 들은 건 아니고 일반론을 들었으니까요.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사법부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평생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정년 70세로 중도 퇴임하는 데 대해선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며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보수 색채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임기를 다 못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방의 날 기념식을 찾아 인공지능 활용과 소방 로봇 보급 등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방지휘관 직급 향상과 소방병원 설립 등 안전과 복지도 약속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로 올해보다 낮은 2.6%가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3.5% 증가하고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상품 소비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KDI는 내다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만든 가짜 비아그라 920억 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6살 총책 A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가산동과 강원도 정선 낙동리에 제조 공장을 두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원료로 920억 원가량의 가짜 비아그라 등 613만 정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식으로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과 의약품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부당 광고 182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처방 없이는 팔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광고도 200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라고 광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식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시설 14,000여 개를 파괴하고 지하시설과 연결된 터널 130여 개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10,000여 명이 숨지고 25,00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건물 옥상에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명중합니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옥상을 뛰어다니자 또 한 발이 날아갑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관련 기반 시설과 그 안에 있던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 목표물 14,000여 곳을 이렇게 파괴했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터널 130여 곳을 찾아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4,000여 점의 하마스 무기도 압수했는데 대부분 이슬람 사원과 유치원 그리고 주택가 건물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גני ילדים ובנייני מגורים מעידים על השימוש הציני שחמאס עושה באוכלוסייה שלו כמגן אנושי. ישנם הישגים, אך המלחמה עוד ארוכה, יש דרך ארוכה לפנינו. 이스라엘이 전방위 공격에 하마스는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 등으로 대항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기습 공격을 벌이는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속속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간간히 포성이 들리는 사이로 주민 수백 명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가자 북부를 빠져나갑니다. 마차와 트럭은 피난민을 가득 실은 채 이렇다 할 희망도 없이 그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째로 접어든 전쟁.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5,000명을 넘었습니다. شهيد ب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المستمر على قطاع غزة وأكثر من 25,000 جريح كثير منهم بحالات الخطر.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중 7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며 폭격으로 인한 잔해가 치워지면 사망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는 가자 북부에서 통제력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지도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걸 목격했다며 그들도 하마스가 북부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에 중재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3일간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하는 조건으로 6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연계 군사시설을 연이어 폭격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연계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연계 단체들이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의 한 시설에 미군의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1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점차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2-3시간 이내 중부지방에서 시작되겠고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